안녕하십니까. 김병기 강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것은요, 해설주의 실전 토익 모의고사 RC 2회차입니다. 2회차의 파트 5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1번 문제부터 보시도록 하실게요. 그 101번 문제는요, 선택지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자, regarding은 뭐뭐에 관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 분사 형태로 이제 파생이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치사로 쓰이고 있어요. 그 besides 같은 경우도 게다가 덧붙여서라는 접속 부사로 쓰일 수도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김병기 강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될 부분은요, 해설주의 실전 토익 모의고사 RC의 2회차 파트 5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101번 문제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실게요. 그 101번 문제는요, 선택지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자, A번에 regarding이 나와 있죠. 뭐뭐에 관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형태는 이제 분사 형태로 이제 파생돼서 나왔다가, 자, 지금은 이제 전치사로서, 그 역할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B번의 besides는 접속부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뭐 게다가 덧붙여서 추가로라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접속부사로서 쓰이는 것도 가능한데요. 전치사로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뭐뭐 이외에도 혹은 뭐뭐에 더하여라는 이런 의미로 전치사로서의 활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도 되고 접속부사도 되는 거죠. 예, 접속 부사도 됩니다. 자, C번의 along은 뭐뭐를 따라서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전치사인데 토익 문제에서는 그닥 자주 출제되는 전치사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D번의 pending이라는 말은요. 형용사로 쓰이면은 뭐 계류 중이거나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 미결 상태. 안녕하십니까. 김병기 강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것은요, 해설주의 실전 토익 모의고사 RC 2회차입니다. 2회차의 파트 5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1번 문제부터 보시도록 하실게요. 그 101번 문제는요, 선택지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자, regarding은 뭐뭐에 관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 분사 형태로 이제 파생이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치사로 쓰이고 있어요. 그 besides 같은 경우도 게다가 덧붙여서라는 접속 부사로 쓰일 수도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김병기 강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될 부분은요, 해설주의 실전 토익 모의고사 RC의 2회차 파트 5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101번 문제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실게요. 그 101번 문제는요, 선택지를 먼저 살펴보시면은, 자, A번에 regarding이 나와 있죠. 뭐뭐에 관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 형태는 이제 분사 형태로 이제 파생돼서 나왔다가, 자, 지금은 이제 전치사로서, 그 역할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B번의 besides는 접속부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뭐 게다가 덧붙여서 추가로라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접속부사로서 쓰이는 것도 가능한데요. 전치사로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뭐뭐 이외에도 혹은 뭐뭐에 더하여라는 이런 의미로 전치사로서의 활용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도 되고 접속부사도 되는 거죠. 예, 접속 부사도 됩니다. 자, C번의 along은 뭐뭐를 따라서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전치사인데 토익 문제에서는 그닥 자주 출제되는 전치사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D번의 pending이라는 말은요. 형용사로 쓰이면은 뭐 계류 중이거나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 미결 상태인이란 뜻의 형용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전치사로도 쓰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치사로 쓰이게 되면은 무엇을 기다리는 동안, 뭐 혹은 뭐뭐일 때까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를테면은 pending her recovery from illness라고 그러면 병환으로부터 그녀의 그러니까 그 병으로부터 그녀가 회복할 때까지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토익에서 이 pending이라는 어휘가 등장을 했을 때는 그 계류 중이거나 아직 미결 상태를 뜻하는 형용사로서의 어휘 문제로 출제된 바는 있는데 이 pending이
무엇 할 때까지 혹은 무엇을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이런 의미로서의 전치사로서의 용례를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pending이라는 말이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는 그닥 흔하지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형용사 어휘 문제로서는 출제된 전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01번 문제는 선택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반적으로 전치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빈칸 앞쪽에 보시면은 information 정보가 나왔고요. 자, 빈칸 뒤쪽을 보니까 weather 날씨라든가 지진을 뜻하는 earthquake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을 뜻하는 environment 같은 이런 말들이 나왔죠. 일반적으로 뭐 정보를 뜻하는 information이라든가 아니면 뭐 서류를 뜻하는 document라든가 예. 혹은 뭐 논의를 뜻하는 discussion이라든가요. 혹은 제안을 뜻하는 proposal 같은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빈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뒤에는 주로 소재나 주제, 그렇죠? 혹은 어떤 뭐 분야, 자,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명사들이 자리를 잡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nformation 다음에 이제 뒤쪽에 날씨를 뜻하는 weather이라든가 지진을 뜻하는 earthquakes라든가 아니면 환경을 뜻하는 environment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말들이 나왔다면은 사실상 이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는 정보, 이런 의미의 문맥이 형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택지에서는 뭐뭐에 관해라는 이 regarding이라는 이 전치사 A가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치사 문제로서 제일 많이 출제된 전치사가요, 바로 about이거든요. about만 나온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about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전치사들도 출제가 됩니다. 일단 on이라는 전치사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여러분들이 접하셨던 regarding, 자, 그 다음에 concerning 같은 전치사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난이도가 한 단계 높아지게 되면 as to나 as for이 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한 3년 사이에 제일 어렵게 등장을 했었던 pertaining to, 뭐뭐에 관해 pertaining to라는 자, 이런 표현들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이 전치사 about과 관련된 문제들은 다 해결이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1번 문제 정리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2번 문제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선택지를 먼저 살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인칭대명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2번 문제는 결국 자, 이 빈칸 자리에 적합한 인칭대명사를 선택해달라는 그러한 유형의 문제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A번을 보시면은 she가 나와 있는데 주격 인칭 대명사죠. 근데 여러분들 빈칸 앞쪽을 봤더니 전치사 of가 나와 있고요. 전치사 of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자, completing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s라는 대명사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때 이 completing은 is라는 대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명사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빈칸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가 주어 자리라고 할 수가 없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 she라는 주격 인칭 대명사는 당연히 이 자리에 위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답으로 소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B번을 보시게 되면은 이 her이라는 자, 어떻게 보면은 소유격 대명사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목적격 대명사 이 두 가지의 형태가 다 동일해서 자, 두 가지를 나눠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데 일단은 인칭대명사 문제라고 하면 이 정기 토익에서 매달 빠짐없이 꼬박꼬박 출제되는 것이 소유격 대명사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 소유격 대명사의 특징은 단독적으로는 쓰일 수가 없죠. 뒤에 소유하고 있는 그 대상의 이름, 그 대상을 지칭하는 이름, 명사가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격 대명사와 그 뒤에는 이제 명사가 위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명사 없이 소유격 대명사만 단독적으로 쓰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빈칸 뒤쪽에 명사가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답으로, 예, B번도 일단 소유격 대명사로서의 헐은 오답으로 소거를 하셔야 되고요. 목적격 인칭 대명사로 봤을 때는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미 completing이라는 이 동명사, 예, ing 형태죠. 그러니까 준동사죠. ing 형태하고 이제 투동사 원형 ing 형태는 일단 우리가 예, 준동사로 예,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절을 구성할 수 없는 동사인데 구를 형성할 수 있는 동사로 보지요. 그래서 이제 준동사, 준자 붙여서 이제 준동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지금 준동사인 그 동명사 completing을 보시면은요, 뒤에 it을 목적어로 이미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목적어가 또 반복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적어를 이 자리에 또 취하게 되면 결국에는 목적어를 두 개 취하는 셈이 되는데, complete라는 동사는 목적어를 두 개 취하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B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로서도 일단 빈칸에 위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뭘로 보나 B는 오답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C번의 her's는 소유대명사죠. 소유대명사는 그 소유격 대명사와 예, 이 명사를 합쳐서 만들어낸 대명사가 바로 소유대명사입니다. 그럼 누구누구의 것 이렇게 이제 해석이 이루어지는데요. 중요한 거는 her's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 소유대명사인데요. 소유대명사로서 얘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뭐 주어 자리에 위치할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예, 뭐 명사 요하는 자리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자,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목적어를 또 역시 하나를 더 취하게 되는 셈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소유대명사도 이 빈칸, 이 소유대명사 her's도 이 빈칸에는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제기대명사인 herself가 정답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빈칸 자리에 herself라는 제기대명사를 취하게 되면은요. 자, 여기 herself를 집어넣게 되면 instead of completing it herself가 되는 겁니다. instead of는 뭐뭐 대신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completing it 하면은 그것을 마무리하다, 완료하다라는 뜻이죠. herself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녀 자신이 이제 직접, 예, 그녀가 직접이라는, 그녀 스스로, 그녀 자신이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녀가 스스로 혹은 그녀 자신이 직접 it이라는 것을 마무리하는 대신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봤을 때도 herself라는 제기대명사가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무난합니다. 이 제기대명사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일단 목적어로 쓰이는 용례가 있죠? 예, 목적어로서 제기대명사가 쓰일 수가 있어요. 다만 제기대명사라는 거는 결국 주어가 자신에게 행동을 취한 것이 결국에는 이 주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거거든요. 이 행동 자체가 주어인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다시 되돌아온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제기라는 이제 한자어로 이름을 붙여줬지 않습니까? 제기대명사라고. 그래서 이 제기대명사는 일단 이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가 위치할 수 있는데요. 제기대명사를 목적으로 쓰기 위한 전제 조건은 주어와 동격관계. 사람이라면 이제 동일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목적어가 앞에 오는 주어와 동일인 관계, 동격 관계일 때만 이 제기대명사를 목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는 이 특징을 또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수식어인 부사로서의 용례가 가능합니다. 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부사라는 수식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 독특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묻는 이 제기대명사 문제들이 정기토익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대부분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갖춘 상태에서 밑줄과 함께 이렇게 밑줄이 제시가 됐을 때 이 밑줄에 적합한 대명사가 무엇이냐라는 형태로서 이제 문제가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용례를 일단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제기대명사를 취할 때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갖춘 절의 형태로서 제시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준동사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준동사도 절을 취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엄연히 동사로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준동사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동사는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절을 취할 수 있는 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을 취할 수 있는 동사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고 그 앞에 그 절을 취할 수 있는 동사보다는 못 미친다 그래서 이제 준자를 붙여서 준동사라는 이름으로 붙여줬거든요. 그 준동사라는 형태도 동사로 대우를 받습니다. 자, 준동사도 대표적으로 투동사 원형하고 ing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동사이기 때문에 준동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동사이기 때문에 어떤 품사의 역할을 하든 간에 뒤에 목적어를 거느리는 것이 가능하죠. 물론 이 원래 동사가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라면 투동사 원형이나 ing 형태로 변형이 되더라도 준동사 형태로 변형이 되더라도 목적어를 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로서 완전한 절만 오는 것이 아니고요. 형태 자체가 투동사 원형이나 ing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밑줄을 쳐서 자, 이 자리에 제기대명사가 위치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통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지. 지금 10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준동사 다음에 목적어 취하고 빈칸 배치해놓고 이 빈칸 자리에 적절한 인칭 대명사의 형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잘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대명사 문제를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다른 선택지에 나와 있는 인칭 대명사의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더라도요. 그냥 바로 구조만 봐도 이거는 제기대명사 물어보는 문제구나라는 점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만 잘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 걸로 숙지를 해놓으시면 102번 문제 같은 경우도 뭐 길어봐야 5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 초 문제가 되느냐는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반복적으로 잘 숙달이 되어 있느냐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초는커녕 그냥 한 1.5초? 죄송해요. 또 잘난 척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리액션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예.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주어 동사 다음에 밑줄 쳐져 있습니다. 목적어 자리인데 앞에 오는 주어하고 동격관계, 동일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이 빈칸 자리에는 제기대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빈칸이 쳐져 있어요. 혹은 투동사 원형이나 ing 형태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빈칸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지는 전부 다 인칭대명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 경우라면은 자, 무조건 완전한 절과 함께 쓰여서 수식을 해줄 수 있는, 수식의 기능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대명사, 바로 제기대명사를 정답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 걸로 확실하게 숙지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03번 문제 보시도록 하실게요. 이 103번 문제는 선택지를 통해서 바로 어형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빈칸의 뒷자리를 보시게 되면 420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죠. 자, 이 숫자 앞에 밑줄을 쳐놓지 않습니까? 자, 숫자 앞에 밑줄을 쳐놓게 되면은 자, 이 문제는 뭘 물어보게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를 물어보는, 그러니까 부사 어휘나 혹은 부사 어형을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선택지를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이 문제가 어형 문제지 어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일단 이 문제는 숫자를 수식해주는 부사 어형을 물어보는 문제구나라는 걸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선택지 중에서 유일하게 부사 어형은 끝이 ly로 끝나는 C번 approximately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C번인 거죠. 자, 그런데 숫자는 왜 부사가 수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420이라는 숫자 나왔잖아요. 숫자 그 자체는 명사예요. 420이라는 수를 표현하기 위한 이름이 420이잖아요. 그죠? 뭐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람이면 300인, 사물이면 300개. 그 300이라는 수를 갖다가 지칭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름이 300잖아요. 300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300 하니까 저는 지금 무의식 중에서 그냥 300을 뱉었는데 이 300을 해보니까 갑자기 스파르타 생각나네요. 스파르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런 영화였는데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근육은 이게 평생 가도 저 같은 사람은 가지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잠깐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샜는데,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자 했었던 얘기는 뭐냐면, 숫자 자체는 명사예요. 그러면은 명사는 형용사가 수식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숫자 자체는 명사인데, 여러분들 숫자만 가지고서는 이게 뭐에 대한 수치를 나타내고자 함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420이라든가 뭐 300이라는 숫자만 보고서 이게 사물을 지칭하는 수인지 사람을 지칭하는 수인지 사물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물이고 사람이라면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이걸 숫자만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죠.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나는 알겠는데 라고 나는 알 것도 같은데 뭐 혹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은 그분은 신기가 있는 분이에요. 신기가 있는 분. 예, 그러니까 지금 토익 문제 풀지 마시고 저 미아리 가서 빨리 점쟁이 하시는 게 좋아요. 예, 돗자리 깔고 점쟁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또 요즘에는 뭐 점쟁이는 또 캐시잡이잖아요. 예, 그래서 돈도 뭐 잘 버는데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또 이제 엉뚱한 얘기해서 죄송한데, 자, 420, 300이라는 말 자체를 가지고서는 이게 뭘 나타내는 수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는 무조건 뒤쪽에 이 수에 해당되는 이 수가 지칭하는 구체적인 또 그 대상을 언급하는 명사 이름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를테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문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420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years가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420년을 뜻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years를 보고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수가 뭐에 대한 수치를 언급하는 것인지 그 대상이 뒤에 명사로서 표현이 되어야만 우리가 정확하게 얘가 뭘 의미하는지 완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숫자 자체는 명사지만 뒤에 결국에는 명사가 또 붙습니다. 그렇다고 복합명사가 되나요? 아닙니다. 복합명사는 아니죠. 복합명사라는 건 명사 두 개가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의 명사 단어가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건 420에다 years 붙여서 그냥 420년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실 복합명사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오는 420이라는 이 수가 결과적으로는 명사 앞에서 이 years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 됐죠. 그렇다면은 이 420은 누가 수식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와서 이 420을 수식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수식하는 것은 늘상 부사의 역할이다라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03번 문제는 C번의 approximately가 정답이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면 안 되고요. 여기서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더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지금처럼 숫자 앞에 빈칸이 쳐져 있을 때 1순위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approximately 하고 about이에요. approximately나 about은 대략 혹은 약이란 뜻으로 쓰이는 부사로서의 어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about을요, 여러분들이 그 뭐뭐에 관해라는 전치사로서의 about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부사로서의 about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이어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nearly라든가 almost처럼 거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사가 있고요. around도 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정기토익에서도 나왔었죠. 대략적인 어떤 roughly라는 부사도 이에 해당하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잘 나오는 것이 뭐냐면 up to가 있어요. up to 다음에 숫자가 나오게 되면은 최대치를 뜻하죠. 최대치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수치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up to 300 people 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최대 300명에 이르기까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up to도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 숫자 앞에 이제 at least가 나올 수도 있죠. at least. 최소한. 제가 한번 다시 써드릴게요. at least인데요. 최소한이라는 뜻이죠. at least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고, 딱 그 수치만 언급할 때 잘 나오는 것이 이제 only라든가 just 같은 경우가 또 그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only 300 people 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딱 300명, just 300 people, 딱 300명 이렇게 이제 딱이라는 의미에 해당되는 것이 일단 only나 just가 되겠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은 숫자 앞에 밑줄 쳐놓고 여기 들어가는 부사 어휘가 무엇이 적절할 것이냐라고 어휘 문제로서 이제 출제가 될 때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에 대응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3번 문제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저랑 마무리를 하시도록 하실게요. 자, 이어서 104번 문제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104번 문제는 선택지를 봤더니 since도 들어가 있고, since는 여러분들 접속사도 되고요. 전치사도 되죠. unless는 접속사입니다. 조건부사절을 이끄는 부사절 접속사죠. 만약에 뭐뭐가 아니라면이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since도 제가 뜻을 말씀을 드릴까요? 그 since는 접속사로 쓰이게 됐을 경우나 전치사로 쓰이게 됐을 경우나 일단 여러분들이 접하는 대부분의 since는 뭐뭐이기 때문에 이유관계를 나타냅니다. 혹시 나는 since를 보고 뭐뭐 이후로라는 뜻을 먼저 떠올렸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since는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쓰이는 경우에만 어떤 특정한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뭐뭐 이후로라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그 제한적인 구조라는 것이 이제 뭘 말하는 것이냐 하면은, since가, 다시 써드릴게요. 자, since가 전치사로 쓰이든 접속사로 쓰이는, since가 접속사로 쓰이면 이제 뒤에 절이 오겠죠. since가 만약에 전치사로 쓰이게 되면 이제 뒤에 구가 올 겁니다. 그죠? 자, 접속사로 쓰였을 때는 이 동사의 시제가 과거 시제여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구가 등장해서, 다시 말해서 since가 전치사로 쓰이게 되면 이때 구에는 과거의 시점을 나타내는 명사가, 시간 명사가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뒤에 오는 주절이죠. 주절의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인 경우. 자, 이 경우만 since가 뭐뭐 이후로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서 여러분들이 접하시는 since는 다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이유관계를 나타내주는 전치사나 접속사로 쓰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since가 어휘 문제로, 전치사나 접속사 문제로 출제가 될 때도요, 대부분이 뭐뭐이기 때문에라는 뜻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구조를 또 잘 숙지를 해두시면은요, 이거 사실상 또 토익에서 굉장히 전통적으로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는 어떤 그런 구조거든요. 이때 이제 이 자리에 이렇게 밑줄을 쳐놓고 여기 들어가야 되는 어휘가 뭐냐, 접속사나 전치사가 뭐냐, 이 구조를 잘 기억하시면은 뭐 해석도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라면은 그냥 바로 이 자리는 since가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문제라는 건 양방향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since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since를 보여주고 주절의 동사 자리에다 밑줄 쳐놓고 여기 들어가는 동사 어형은 어떻게 되느냐, 시제가 반영되어 있는 동사 어형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 경우에는 현재 완료 시제 형태의 동사 어형을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 잘 기억해 두시면은요, 또 여러분들이 요긴하게 써먹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선택지를 보시면 C번에 despite가 나와 있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D번을 보시면 prior to가 나와 있죠. 이건 이제 뭐뭐 이전에라는 뜻인데요. 역시 이 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접속사, 전치사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04번 문제는 빈칸에 적합한 접속사나 혹은 전치사를 택일해달라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빈칸 뒤쪽을 봤더니 submitting all of your related documents가 나와 있습니다. 절의 구조가 아니죠. ing 형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동명사 형태가 지금 뒤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빈칸 자리는 접속사가 아니고요,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점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치사로서 어떤 것이 적절한지는 일단 우리가 그 기본적인 문맥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빈칸 뒤쪽에 서메링은 제출하다라는 얘기고요. 뒤쪽에 이제 documents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서류를 제출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절의 내용을 봤더니 이제 명령문 구조인데 check all of your information이라고 얘기했죠. 당신의 모든 정보를 확인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자리에 적절한 의미의 전치사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그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정확한지 아닌지 여부를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일단 서류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는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정확한지 아닌지 여부를 갖다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서류가 내 손을 떠났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빈칸에 적절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전치사로서는 제출하기 이전에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D번의 prior to라는 전치사가 적절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4번 문제 정답은 D가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그 전치사 문제로 잘 나오는 것 중에 after과 before이 있어요. 물론 after 같은 경우는 전치사뿐만 아니라 접속사로서의 출제 비중도 높아요. 전치사로서의 출제 비중뿐만 아니라 뭐 접속사로서의 출제 비중도 높습니다. 그런데 before 같은 경우는 이제 출제가 되면은 접속사로 출제되기보다는 압도적으로 전치사로 출제되는 비중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after이나 before이 전치사 문제로 잘 출제가 됩니다. 다만 after이나 before이 after, before로만 출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맹점이 있죠. after 같은 경우는 following으로 대체해서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following이라고 얘기하면은 되게 이제 뒤따라오는, 이어오는 이라는 뜻으로서 형용사로서의 용례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공부를 좀 하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근데 following이 형용사로 쓰일 때는 뒤따라오는 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근데 following이 전치사로 쓰일 때는 after의 뜻으로 쓰인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before 같은 경우는 prior to로 대체돼서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늘 after, before로만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난이도를 한 단계만 이렇게 레벨업 시켜서 출제할 때는요. after는 following으로 출제가 되고 before는 prior to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following이 그러면 언제 전치사로 쓰이고 언제 형용사로 쓰이나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영어라는 게 그렇죠. 항상 어느 자리에서 무슨 기능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놈이 서로 그 역할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름도 달라지게 되고 여러분들 그 following이 형용사로 쓰일 때는 명사 앞쪽에 이제 여러분들 형용사 오죠. 그 다음에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올 수 있습니까? 한정사가 올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앞에 이제 뭐가 와요? 전치사가 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전치사, 한정사, 부사, 형용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The following event라고 얘기를 하면 이 행사는 어떤 행사냐면은 곧 다가올 행사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형용사예요. 그 형용사라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한정사인 관사 뒤쪽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형용사로 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 만약에 following the event라고 이렇게 쓰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같은 말인데 위치만 following의 위치만 살짝 바뀐 거죠. 근데 이 경우는 명사의 범위 좁혀주는 한정사인 관사가 정관사가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앞자리에 following이 위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어순관계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전치사, 한정사, 부사, 형용사, 명사 이 순으로 전개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관사가 한정사니까 자, 정관사가 한정사니까 이 앞에 위치하게 되면 전치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전치사로 보죠. 그렇다면 뒤따라오는, 이어지는 어떤 이런 의미로서 보시는 게 아니라 뭐뭐 이후에 after의 의미로 보셔야 된다고요. after의 의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following the event라고 얘기하면은 행사가 끝난 후에 after the event하고 같은 거죠. 늘 after, before로만 출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after, before만 알고 계시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분명히 after 아니면 before 같은 이런 말들이 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건 알고 있는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ollowing이라든가 혹은 prior to를 모르시면은요 답이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면서도 막상 답을 고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비운의 사태를 맞이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나는 700점이 목표다. 나는 뭐 750점이 목표다. 나는 800점이 목표다. 근데 내가 이걸 틀림으로써 700점이 목표인 사람이 695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800점이 목표인 사람이 795점을 받을 수가 있는 이런 사태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자체를 우습게 생각하시거나 전치사 문제라고 해서 이렇게 녹록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 점수에 빠르게 도달할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104번 문제 여기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111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111번 문제는 선택지를 봤더니 every가 나와 있고요. most가 나와 있고 each가 나와 있고 plenty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봤더니 문제에 빈칸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of our analyst가 나와 있죠. 전치사고죠. 그 다음에 predicts가 나와 있습니다. 예측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빈칸 자리는 사실상 이 predicts라는 동사를 받아주는 이 동사와 함께 가는 이 주어가 필요한 자리거든요. 그러면 111번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빈칸에 적합한 주어가 뭐냐, 이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애를 이 선택지 중에 하나 택일해달라고 요구하는 문제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A번의 every를 한번 살펴볼게요. every는 일단 특징이 뭐냐면은 수량사로서 이제 쓰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부정 형용사로서 이제 쓰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뭐 말이 좀 어려우면은요, 그냥 일단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every 다음에 오는 명사의 형태는 일단 이 가산 단수명사 형태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가산 복수명사 못 취하고요. 그래서 이 every하고 물론 지금 선택지에 나오진 않았지만 each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이제 가산 단수명사 형태를 취하는 부정 형용사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일단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every하고 each는 가산 단수명사 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every하고 each는 결과적으로는 단수로 취급을 받는다라는 특징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자, 문제는 every of는 불가합니다. 왜 불가하느냐? every라는 말은요, every 자체만 단독적으로 쓰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every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뒤에 가산 단수명사가 오던가 아니면 every 뒤에 대명사가 붙어야 이 every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every car, 그죠? 모든 자동차 이렇게 쓰이거나 아니면 everyone 이렇게 one이라는 뭐 대명사가 붙어야만 이 every를 온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very는 단독적으로 쓰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every of라는 자체는 불가하다라는 특징 꼭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111번 같은 부류의 문제를 봤을 때 every라는 거는 일체의 고민 없이 바로 오답이 된다라는 거를 한순간에 바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every 같은 경우는요, 제가 가산단수 명사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맞습니다. 그런데 every 다음에 숫자가 오고요. 자, 숫자가 온 상태에서는 뒤에 이 가산 복수 명사가 올 수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every 2 years 하면은 뭐가 되죠? 매 2년마다 경년으로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every 다음에 숫자가 나오고 이제 가산 복수 명사가 오게 됐을 때는 자, 매 얼마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게 된다라는 그러한 특징도 좀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끼고 나오는 경우에는 뒤에 가산 복수 명사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A의 every는 정답이 될 수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어서 B번의 most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most는 일단 대부분을 뜻하지요.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most는 왠지 딱 겉보기에 왠지 뒤에 가산 복수명사와 쓰여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가산 복수명사하고 쓰일 수 있어요. 근데 most는 뭘 조심하셔야 되느냐? 불가산 명사하고도 같이 쓰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most를 보고 무조건 복수겠네라고 생각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most 다음에 가산 복수명사가 오면 복수를 취급하는 거 맞죠? 근데 여러분들 불가산 명사 오면은요. 불가산 명사는 아무리 양쪽으로 많다 하더라도 하나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수로 본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most 다음에 불가산 명사가 오게 되면 자, 이 경우는 복수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불가산 명사가 오게 됐을 경우에는 단수로 취급을 한단 말이죠. 이 부분은 일단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most는 이렇게 가산 복수 명사나 불가산 명사를 뒤에 직접 취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 형용사로서 직접 가산 복수 명사나 불가산 명사 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most는 단독적으로 쓰이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most of our analysts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뒤쪽에 가산 복수명사가 왔으니까 우리 분석가들의 대다수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단독적으로 쓰여서 얘가 주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most만 봤지만 뒤쪽에 analyst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most 뒤에 뭐가 붙는다라는 걸 아시게 돼요. 원래는 analyst라는 말이 와 있었겠구나. most analyst of our analyst였는데 analyst가 겹치니까 이 analyst를 생략했겠구나. 그래서 most만 남겨놨겠구나. 하지만 여러분들은 뒤쪽에 analyst가 나오는 걸 보고 most가 주는 의미는 결국에는 대다수의 분석가, most analyst라는 의미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를테면 he를 보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제임스를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he를 보면 제임스라고 판단을 하시지 않습니까? 애널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most를 보고 이거 most analyst구나. 근데 이걸 간단하게 most로 표현을 한 거구나라는 걸 아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most가 무슨 역할을 해요? 대명사 역할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이제 부정대명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얘가 대명사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단독적으로 쓰이게 되면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고 자, 이 most가 뒤쪽에 가산복수명사나 불가산명사를 직접적으로 취하게 되면 이때는 부정 형용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most는 이제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ost가 가산복수명사와 가산복수명사와 연계가 되어 있을 때는 복수로 취급받아요. 불가산명사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을 때는 단수로 취급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뒤에 오는 동사를 봤더니 여러분들 predicts라고 되어 있잖아요. predicts. 동사는 명사하고 거꾸로죠. 그러니까 동사는 끝에 s나 혹은 es가 붙으면은 단수로 취급합니다. s나 es가 붙지 않은 동사 원형인 형태를 단복수 관점에서는 복수로 봐요. 그런데 지금 동사인 predict를 보시면은요, 끝이 s로 끝났어요. 단수 동사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most가 analyst라는 이 분석가라는 사람 명사랑 같이 쓰이는데요. 사람 명사는 무조건 가산 명사로 보시면 되지요. 그래서 analyst 복수 명사 형태잖아요. 가산 복수 명사 형태. 그럼 most가 가산 복수 명사 형태랑 어울리게 되면 이때는 복수로 취급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주어하고 동사하고 수일치가 격이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B번의 most도 오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C, 이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치는 앞에서 제가 every 정리할 때 같이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일단 이치도, every하고 마찬가지로, 가산, 단수 명사와, 함께 쓰입니다. 불가산 명사하고는 역시 같이 쓰일 수 없고요. 그래서 이치도 단수로 취급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억들 나실 거예요. 근데 이치는 하나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치가 형용사로서, 부정 형용사로서 명사를 직접 취할 때는 every하고 똑같이 가산 단수 명사를 취하는 게 맞는데요. every하고 이치의 차이점이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every는 단독적으로 쓰일 수 없는 데 반해서 이치는 단독적으로 쓰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 대명사로 쓰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얘긴즉슨 자, each of 다음에 되게 이제 그 of 뒤쪽에는 이제 전체 대상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전체 배경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긴즉슨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of 다음에 한정사가 오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는 이제 정관사더라든가 아니면은 소유격 대명사가 이제 위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뒤쪽에 오는 명사 형태가 여러분들 our analyst, 우리 분석가들 가산 복수 명사가 왔죠. 이걸 좀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each라는 거는요, 그 제각각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일단 이 제각각이라는 개념이 나오려면은 여럿이어야 되죠. 여럿. 그죠? 그러니까 each를 담아낼 수 있는 배경은 가산 복수명사 형태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each of 다음에 자 한정사, 뭐 정관사 더가 나올 수도 있고 소유격 대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문제 같은 경우는 소유격 대명사 our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가산 복수명사 오는 것이 이 경우에는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each는 부정 형용사로서 명사를 직접 취할 때는 가산 단수명사 형태 오는 게 맞습니다. 불가산 명사 못 오고요. every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every하고 each의 차이점이죠. each는 단독적으로 대명사, 부정 대명사로 쓰이는 것이 가능한데요. 자, 그 얘기는 즉슨 자, each of라는 형태로 쓰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of 이하라는 대상은 당연히 each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거든요. 자, each는 제각각이라는 의미고 제각각이라는 개념이 나오려면 여럿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each of 다음에 나오는 이 배경은요, 여럿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 복수명사가 와야 된다는 것을 자,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뭐예요? 어쨌든 간에 of부터 해서 명사까지 묶으면은 이건 전치사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동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each가 주어 노릇하지요. 그런데 each는 뭘로 취급한다 그랬습니까? 단수로 취급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단수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동사도 어떤 동사가 돼야 됩니까? 단수동사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때 동사는요,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보셨듯이 predict라는 단수동사 형태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자리에 들어가는 주어가 단수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each가 그 단수주어 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111번 문제 정답은 C번 each가 정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plenty가 남아있죠. 이 plenty 같은 경우는 plenty of라는 형태로 쓰이게 됩니다. 중요한 특징으로는 이 plenty of도 가산 복수명사와 같이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가산 명사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자, 요 특징. 그러니까 이 plenty of가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명사의 형태를 잘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산 복수명사가 쓰이게 됐을 경우에는 역시 복수로 취급을 받고요. 불가산 명사와 관련해서 쓰이게 됐을 경우에는 단수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빈칸 자리에 이 plenty가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요, 뒤쪽에 오는 명사가 analyst죠. 가산 복수명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수동사가 와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plenty of는 복수로 취급을 받거든요. 근데 predict라는 동사는 단수동사 형태이기 때문에 역시 주어동사의 수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어동사 수일치가 어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빈칸 자리에는 역시 plenty도 올 수가 없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1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보시면은, A에는 비동사의 원형이 들어가 있고요. B, C, D는 각각 should, has, can과 같은 조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3번 문제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 빈칸에 적합한 동사의 종류를 선택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자, 빈칸 앞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단서로서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so that입니다. so that. 자, 일단 우리가 전기통역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투부정사의 용례를 물어보는 문제 중에서 이 투부정사가 뭐 명사로도 쓰이고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그 투부정사가 명사로서 쓰이는 경우는 이제 동사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그러한 용례를 물어보는 경우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 외에 다른 명사로서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를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명사 뒤에서 명사를 후치수식하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투부정사의 용례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제 빈도로만 놓고 따지면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은 역시 뭐니 해도 부사로서의 용례인데요. 그 부사로서의 용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출제가 돼요. 첫 번째는 목적의 의미를 지니는 부사로서의 용례. 자, 그 다음에 감정을 나타내는 이 형용사 뒤에서 이 감정을 지니게 된 원인이나 이유를 밝히는 감정의 원인을 혹은 감정의 이유를 언급하는 부사로서의 용례를 제일 많이 물어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동사 원형이라는 거는 결국 목적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 가능하죠. 부사로 쓰였을 때. 자, 근데 이 투동사 원형이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를 물어볼 때는 이 투동사 원형이라는 형태의 투부정사만 시험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이 투동사 원형이 목적의 의미로 쓰였을 때 이게 확장된 형태로서의 이 형태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또한 출제가 됩니다. so as to 동사 원형이라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in order to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들도 투부정사로 분류가 됩니다. 수동사 원형이 이제 목적의 의미를 지닐 때 이게 격식체 표현으로 확장돼서 자, so as to 동사 원형이나 in order to 동사 원형이라는 형태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의미는 같습니다.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의미는 투동사 원형만 쓰든 so as to 동사 원형의 형태로 취하든 in order to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쓰든 의미는 다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 잘 정리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자,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so as to 동사 원형은 이제 일단 투부정사 구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so as to 동사 원형이란 투부정사구가,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로 또 한 번 뒤에 절을 거느릴 수 있는 형태로 확장이 가능하거든요. 자, 이때 so as to 동사 원형이 그러면 목적의 의미를 지니는 부사절 접속사로 확장이 될 때 어떻게 이제 변형이 이루어지냐면,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so that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돼요. 그리고 뒤쪽에 이제 주어가 등장을 하고, 자, can이나 may라는 조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때 can이나 may라는 조동사는요, could나 might이라는 이 조동사의 과거 형태로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so that 다음에 주어 can, may 혹은 could, might 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의 형태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의미는 이제 주어가 뭐뭐 할 수 있도록 하고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느냐? 이 목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부사절 접속사는 자주 출제되는 대표적인 부사절 접속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자, so 다음에 밑줄을 쳐놓고 이 자리에 that이라는 접속사가 위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자, 그런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출제되는 형태가 아니라면은 10중 8구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뒤쪽에 이제 that 이하의 주어 뒷자리에 이 조동사 자리에다가 밑줄을 쳐놓고 이 자리에 적절한 동사, 조동사는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형태로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113번 문제가 바로 이러한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목적의 부사절 접속사를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계시면은요, 사실상 이제 5초 문제로 풀어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선택지에 나와 있는 조동사 중에서는 D번에 can이 정답이라는 건 뭐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해석이 불필요한 문제가 돼버릴 수가 있죠. 이 구조만 여러분들이 잘 익히셨다면. 근데 이 구조를 잘 모른다, 혹은 부사절 접속사 중에서 목적의 의미를 지니는 부사절 접속사가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스스로 반문이 된다면 이 문제는 생각 외로 시간을 많이 들여서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목표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고 700점대, 800점대 가리지 않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조 다시 한번 꼭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that이라는 접속사를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수적인 출제 포인트도 겸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3번 문제는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17번 문제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117번의 선택지를 보시면 A가 following이 나와 있는데, 앞에서 우리 문제 풀 때 한번 정리했었죠. 이 following은 형용사로 쓰일 수도 있고 전치사로 쓰일 수 있어요. 이거 저 앞에서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또 가물가물하시면은 일단은 제 생각에는 문제를 풀기보다는 앞에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앞선 문제 풀 때 제가 following 한번 정리해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보시고 다시 117번 문제로 오셔가지고 리뷰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이 한 살씩 먹다 보면은 이렇게 방금 봤던 건데도 잊어버리고, 왼손에 휴대폰 들고 있는데 오른손 보면서 휴대폰 어딨지 이렇게 막 찾고 있거나 이런 현상들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 이게 까먹었다, 앞에서 정리했지만은 얼마 안 지났는데 까먹었다. 그래도 저는 사실 여러분들을 탓하거나 욕하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반복 속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까먹었다 싶으면은 이거 내가 왜 까먹었지 돌대가리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앞에 가서 정리했던 내용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딩을 하세요. 가랑비에 빤스 젖는다고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번의 behind는 예, 일단 전치사로 보시면 되고요. 뭐뭐 뒤쪽에 어떤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C번의 prior 같은 경우는 전치사 문제에서 종종 함정으로 나와요. prior to라고 해서 앞에서도 한번 우리가 정리했었던 부분에서 이 prior 여러분들이 접하신 바 있죠. 이 prior to는 뭐뭐보다 앞서서 이런 의미잖아요. 뭐뭐 이전에. 그래서 이 before를 대체해서 쓸 수 있다. before 대신에 prior to가 나왔을 때도 맞추셔야 되는 거니까 before만 알고 있다가는 이게 이 자리에 before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알면서도 prior to가 선택지의 정답으로 제시가 되면 알면서도 결국에는 못 푸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prior to는 before를 대체해서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던 거 그것도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until이 나와 있는데 until은 절이 오게 되면 시간부사절 접속사로 보시면 되죠. 예. 근데 until 다음에 이제 구가 오게 되면은 이제 전치사가 돼요. 이 결국에는 뭐 잡다하게 섞여 있네요. 선택지에 4개의 선택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 형용사 되는 것도 있고 전치사가 되는 것도 있고 접속사와 전치사를 겸하는 것도 있고 뭐 잡탕인데 이 결국 빈칸에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느냐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느냐 결국 이것 물어보는 문제라는 어떤 그런 이제 판단이 이제 서는 거죠. 근데 빈칸 뒤쪽을 보시게 되면 일단 the event가 나왔거든요. the event라고 하면 이벤트는 행사를 뜻하는 명사인 거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정관사 더는 이 명사의 범위를 좁혀주는 소위 한정사인 거죠. 앞에서 이제 문제 풀 때도 이것도 한번 또 정리했잖아요. 수식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명사가 있고 그 앞자리에 형용사가 오게 되고 형용사 앞자리는 형용사 수식하는 부사가 위치하게 되고 그 앞자리는 명사의 범위를 좁혀주는 한정사가 위치하게 되고 그 앞자리는 이제 전치사가 오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치사, 한정사, 부사, 형용사, 명사어선으로 배치가 된다라고 정리했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the event는 한정사하고 명사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근데 한정사 앞에 지금 밑줄이 쳐져 있는 형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자리는 일단 형용사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A번의 following 같은 경우는 형용사로서의 following은 불가한 것이고 전치사로서의 following은 가능하죠. 이 자리가 일단 전치사 자리이기 때문에 following이 전치사로 쓰인다 친다면 이 자리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B번의 behind도 일단 전치사니까 이 자리에 위치할 수 있죠. prior 같은 경우는 이 자체는 형용사예요. 예, prior to 해서 이 전치사 to가 이 prior과 결합이 됐을 때만 구전치사로서 이 prior to가 통으로 이제 전치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C번의 prior 오답으로 먼저 소거하시면 되겠고요. until은 접속사이면서 또한 전치사로서의 용례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로서의 until은 이 자리에 위치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 자리에 뭐 위치할 수는 있으니까 이제 문맥에 맞느냐 안 맞느냐 자, 그 부분에 맞춰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뒤쪽에 나와 있는 게 event라는 명사죠. 일단은 until이라는 거는 접속사로 쓰이든 전치사로 쓰이든 뒤쪽에는 이제 시간과 관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the event라는 말은요, 행사죠. 그죠? 예. 자, 그러면 그냥 until the event 행사 때까지 이렇게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사가 열릴 때까지, 뭐 행사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점과 관련되어 있는 명사가 보완되지 않으면 이 until the event하고 같이 쓰일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D번에 until 오답으로 소거하시고요. 자, behind event라고 얘기를 했을 때 behind라는 말은 구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어떤 장소를 나타내거나 위치관계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이 전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behind event하고 해서 그러니까 행사 뒤쪽에라는 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는 역시 불가하죠. 그러니까 B도 오답으로 소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빈칸에 적절한 거는 일단 following이라는 전치사 하나만 남는 건데 우리가 그 following이라는 전치사는 자, 앞서서 after의 의미를 지니는 전치사다라고 정리했었지 않습니까? 그럼 following the event라고 얘기하면 행사가 끝난 후에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빈칸 앞쪽에 나와 있는 명사가 환영 파티, 환영 행사 같은 것을 뜻하는 reception이거든요. 자, 그러면 앞에는 reception이라는 게 나와 있고 뒤쪽에는 행사가 나와 있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문맥적으로 따졌을 때 이 행사
그러니까 환영 행사, 그 다음에 행사, 이 두 개를 어떻게 엮어줄 수 있을 것이냐란 말이에요. 예, 환영 만찬이라는 리셉션과 디 이벤트를 어떻게 엮어줄 수 있는 전치사가 이 자리에 위치를 해야 되느냐. 결국엔 이 싸움인 거거든요. 그럼, 자, 행사와 환영 만찬이 이 두 개가 같이 벌어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행사 전에 리셉션이 있던가 아니면 행사가 끝나고 난 후에 리셉션이 있던가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리셉션이라는 말과 the event라는 말만 보셔도 이 자리에는 after 아니면 before이라는 전치사가 위치해야 되는 자리겠구나라는 것을 사실상 가늠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117번 문제 정답은 A번 following이 정답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 117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다지고 가셔야 될 거. 앞에서 우리 정리했었던 거. after는 following으로 대체돼서 출제가 될 수도 있구나. before는 prior to로 대체돼서 출제될 수가 있구나.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알아야 내가 after이나 before를 물어보는 문제가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닐 텐데, 예, 답을 알면서도 내가 문제를 못 푸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겪지 않으려면 이 after하고 before에 대체해서 나올 수 있는 following과 prior to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17번 문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119번 문제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선택지 내용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는 in spite of가 나와 있는데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구전치사가 되겠습니다. 자, 구전치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치사구하고 혼동하지 마시고요. 전치사구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 혹은 명사구가 와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치사가 이끄는 구를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치사구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우리 문제 중에서는 뭐 in America 정도를 예로 들 수가 있죠. in이라는 전치사 다음에 America라는 이제 고유 명사가 와서 결과적으로는 in이라는 전치사가 이끄는 구를 형성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전치사 구인 거고요. 구전치사라고 얘기하면은 방금 이제 우리가 얘기했었던 in spite of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in spite of는 단어가 3개로 구성된 구입니다. 근데 이 구 하나가 통으로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바로 전치사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전치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어 하나짜리 전치사 얘기할 때 이제 전치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구가 전치사 역할을 하게 되면 이제 구전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전치사 기능은 똑같으니까 이걸 매번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따로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번거로우니까 그냥 구전치사든 아니면 단어 하나짜리 전치사든 그냥 전치사라고 이제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자, 이 구전치사죠. 어쨌든 전치사인데, 자, in spite of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구전치사. 예, 뭐 전치사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thanks to 같은 경우는 이제 뭐뭐 덕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역시 이제 구전치사가 되죠. 예, 전치사입니다, 결국. except for도 이제 for 이하를 제외하고 for 이하를 없다 치고 어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역시 이제 구전치사. 예, 전치사죠. 자, 그 다음에 D번에 S와 S 같은 경우는 등위 상관 접속사입니다. 등위 상관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예요. 자, 그럼 119번 문제 선택지를 보시게 되면은 전치사가 3개, 그 다음에 등위 상관 접속사 S와 S까지 해서 접속사가 하나가 나오고, 자, 이런 구성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119번 문제는 결국에는 빈칸에 적절한 이제 전치사를 요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빈칸 뒤쪽의 내용을 보시면은요, is exceptional services라는 이제 구가 남아 있습니다. 명사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빈칸 자리는 일단 그 전치사가 들어갈 수가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일단 이 전치사 문제도 결과적으로 이제 어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일단 이제 빈칸 앞뒤에 주요 문맥을 파악을 일단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빈칸 앞쪽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Andrew Accounting이라는 회사는 has become one of the famous accounting companies라고 얘기했죠. 굉장히 유명한 회계 법인사 중에
한 곳이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빈칸 뒤쪽을 봤더니 it's exceptional service라고 얘기했는데 exceptional이라는 형용사는 예, 잘 필히 예, 기억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수한, 뛰어난이란 뜻으로 쓰이는 형용사인데요. 자, 우리가 우수한이라는 뜻이나 이제 뭐 뛰어난이란 뜻을 떠올리게 되면은 일단 뭐 excellent라든가 뭐 outstanding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을 갖다가 이제 떠올리실 수가 있는데 우수한, 뛰어난이라는 뜻의 형용사 어휘 문제로는 사실상 이 단어가 잘 출제가 안 돼요. 이 excellent라는 단어는 뭐 100%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outstanding 간간히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exceptional에 비해서는 출제 비중이 현저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뛰어난이라고 얘기하면은 일단 exceptional이라는 이 형용사 이 단어는 필히 꼭 기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is exceptional services라고 얘기하면 Andrew Accounting이라는 회사의 뛰어난 서비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계법인사 중에 한 곳이 되었다고 보는 게 논리상 적절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뭐 덕분에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구전치사인 thanks to가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구전치사의 출제 비중을 살펴보면은요, 일단 뭐 역적 관계를 나타내는 구전치사는 일단 in spite of가 있죠. 자, 물론 구전치사 말고도 역적 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로서 이제 despite가 빠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notwithstanding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유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제 구전치사로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because of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owing to도 알아두셔야 되고 지금 방금 접하셨던 뭐뭐 덕분에 thanks to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due to도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on account of라는 표현도 같이 함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구전치사 쪽은 이쪽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역적 관계나 이유 관계를 나타내는 구전치사를 제외하고, 자, 또 출제 비중이 높은 구전치사를 간단하게 이제 몇 개만 더 추가적으로 언급을 해보자면요. 자, 일단 according to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to 이하에 따르면. 자, 그 다음에 apart from도 뺄 수 없습니다. from ia를 제외하고 from ia를 빼고 뭐 from ia 말고도 어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in addition to ia에 덧붙여서 to ia에 추가하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뭐뭐 대신에 instead of가 있고요. 또 뭐뭐 대신에라는 뭐뭐를 대신해서라는 의미로 쓰이는 in place of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와는 무관하게 뭐뭐와는 관련 없이 regardless of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대해서 with regard to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군가 무엇인가를 대표하여라는 그 on behalf of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뭐에 따른 결과로서 as a result of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구전치사 문제로 출제가 되는 표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뭐 앞서서 이제 우리가 몇 개 더 다뤘었잖아요. 이전에 before의 의미로 이제 대체해서 쓸 수 있다라는 뭐 prior to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으니까 자, 이 정도만 하고 정리를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구전치사에 대한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23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123번 문제는 선택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용사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형용사 어휘 문제예요. 자, 빈칸에 적절한 형용사 어휘를 선택해달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 빈칸의 그 앞쪽을 보니까는요, in recognition of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무엇을 인식하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뒤쪽에 talent는 이제 재능이죠, 재능. 그러니까 되게 이제 타고난 재능을 말해요. 타고난 재능. 선천적인 어떤 재능을 갖다 이제 talent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은 뭐 빈칸에 적절한 형용사 어휘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일단 빈칸 앞뒤에 주된 문맥을 파악하면서 빈칸에 이제 어떠한 형용사 어휘를 요하는지
예, 그걸 한번 이제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녀의 이제 어떠한 재능을 인식한 거죠. 그래서 미스 스코필드는 became the first woman, 첫 번째 여성입니다. to be named라고 얘기했는데 그 name은 이름이죠. 이름. 예, name은 이름입니다. 잘 아시죠? What's your name? 그죠? 이름이 뭡니까? 그죠? 예. 그 name을 동사로 쓰면 그 이름을 지어주다가 돼요. 그러니까 name 다음에 이제 사람이 오죠. somebody가 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something. 그 이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name somebody something이라고 얘기하면 somebody에게 something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를테면, 이 토익에서는 이 name이라는 말이 이름을 지어주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도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자, 회사에서는 말이에요. 김 대리가 김 과장으로 승진을 하잖아요. 그럼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승진하기 전에는 김대리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는데 승진을 하고 나니까는 김과장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새롭게 이름이 김과장이라는 이름이 이 사람한테 이제 새롭게 지어져서 주어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토익에서 name이라는 말은요, 사실상 뭐 임명하다, 그렇죠? 임명하다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된다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became the first woman to be named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여성인데 어떤 여성이에요? to be named. 임명된 여성이에요. 뭘로 임명이 됐습니까? 직책이 오는 것이요. board director. 이사진으로 임명이 된 겁니다. 근데 여자로선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Since our company's founding in 1974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 경우에는 일단 1974년도에 회사의 설립 이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이때 founding은 설립을 뜻하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될 게요. 찾다 find의 과거 시제 형태나 과거 분사 형태로서의 found도 있지만 이 found가 동사의 원형인 found도 있어요. 이 경우에 found는 설립하다라는 의미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자, 일단 명사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설립자는 founder입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설립이라는 뜻, 창립이라는 뜻은 founding이라는 명사고요. 자, 그 다음에 여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foundation. 예, 그것도 여기 found에서 나온 거죠. 그 foundation은 설립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 foundation은 설립이라는 뜻은 이제 founding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foundation은요, 뭐 기초라든가 근간을 뜻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자분들 기초 화장할 때 그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접하셨을 텐데 요런 명사 형태들은 좀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했던 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이 사람이 그 첫 번째 여성입니다. 이사진으로 임명이 된 첫 번째 여성이에요. 그러면은 그녀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아주 뛰어나고 비범한 능력이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단어 중에서 뛰어나고 비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학문적인 academic은 아니겠고요. 이전에라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시점을 나타내는 previous라는 형용사도 역시 해당이 없습니다. D번에 economical이라고 얘기하면은 적게 써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경제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이기 때문에 역시 빈칸과는 무관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뭐예요? B번에 exceptional이죠. exceptional 제가 앞에서도 방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수한, 뛰어난, 뭐 비범한 이런 의미의 형용사로서는 항상 exceptional이 출제가 된다라는, 자, 그런 경향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123번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딩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23번 문제는요, her exceptional talent, 그녀의 비범한 재능, 이렇게 이런 의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 B번의 exceptional이 정답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2회차 8-5의 이제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하고 다루게 되는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127번 문제고요. 자, 선택지를 봤더니 역시 빈칸에 적절한 그 형용사 어휘를 선택해달라는, 자, 그런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빈칸 뒤쪽을 보니까는 energy가 나왔거든요. 명사죠. 그러면 여기에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형용사 어휘는 결과적으로는 energy라는 이 명사 어휘하고 결합할 수 있는 형용사 어휘여야 된다라는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빈칸 앞쪽을 보시게 되면은 different forms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different은 여러분들이 다른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르다라는 거는 여러 개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different이라는 말은 다른이라는 뜻도 하나 알아두시면서 동시에 다양한이라는 뜻도 하나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꼭. 예. 자, 그래서 여기서 different forms라고 얘기했을 때는 다른 형태가 아니고요. 다양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어떤 에너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어서 뒤에 내용 보시면은 they can reduce pollution이라고 그랬죠. reduce가 감소시키는 것이고 pollution이 오염이니까 오염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conserve, 보존하다고요. scarce는 부족하거나 희박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죠. 그래서 scarce resources라고 얘기하면 이제 부족한 자원이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최종적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자면 오염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부족한 자원들을 보존하는 것이 가능케 하는 그러한 어떤 다양한 형태의 어떤 에너지 이렇게 이제 내용을 갖다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conserve인데요. 최근 전기 토익에서 이제 preserve가 언급된 바가 있었어요. 얘도 보존하다예요. preserve 같은 경우는 본래 있던 대상을 그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잘 보관하는 것을 preserv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역사 유물 같은 거를 훼손시키지 않고 잘 보존하는 것. 그죠? 그런 것들이 바로 preserve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conserve는요, conserve는 그냥 막 쓰면 언젠간 동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conserve는 관리해서 써야 되고 또 쓴 것만큼 채워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아껴 쓰고 채워서 보존해서 또 쓰고 이런 의미의 보존이 바로 conserve가 되겠습니다. 뭐 이를테면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올해 나무 100그루를 갖다 베어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안 채우고 계속 또 내년도 100그루, 내후년에도 100그루 이렇게 다 계속 베어 쓰다 보면 언젠가는 나무라는 자원이 아예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올해 100그루를 베었으면 또 묘목을 100그루를 심어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그렇게 채워서 보존하고 아껴 써서 보존하고 이런 것이 바로 컨서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원 같은 거, 에너지 같은 거 보존하자, 아껴 쓰자라고 얘기할 땐 preserve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conserve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무엇인가를 원형 자체를 훼손하지 않고 잘 보존시키자라고 얘기할 땐 preserve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문화유산을 잘 보존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땐 conserve를 쓰는 게 아니라 preserve를 쓰는 거다 해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최종적인 내용도 다 구성을 해봤잖아요. 자, 선택지 이제 뭐 possible도 있고요, collaborative도 있고, satisfactory도 있고, alternative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에너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형용사여야 되죠. 그러니까 뭐 협력적인 collaborative라든가, 뭐 만족스러운 뭐 satisfactory 이런 형용사들은 일단 에너지하고 같이 가는데 조금 거리가 있고요. possible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사실 뭐 가능한 에너지 해서 우리말 해석으로 또 어쩌면 어떻게 보면 또 그럴싸해 보이긴 하죠. 제가 볼 땐 뭐 터무니없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사람이 이 우리말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또 내가 봤을 때는 또 그럴싸해 보이는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럴싸해 보이진 않아요, 사실. 가능 에너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possible 같은 경우는 일단 에너지하고 같이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말씀드릴 게 참 많네요. 힘들어요. 입에 침도 없어, 지금. 자, 일단, possible 같은 경우는, 우리 전기 토익에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도 나왔었어요. 사실, passible하고 able하고 구분해서 선택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10년 전에? 아니요. 뭐 최근 한 3년 내에 등장을 했었던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able 같은 경우는 사람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의 가능함이죠. 그죠? 그러니까 가능함의 어떤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possible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떤 일이나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개연성 이런 것들이 possible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possible은 사람한테 못 써요. able은 사람한테 쓸 수 있죠. 그죠? able은 사람한테 쓸 수가 있어요. passible은 사람한테 못 씁니다. 아시겠죠? 둘의 차이점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니까 passible이라는 거는 어떤 일이나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개연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말이니까 당연히 에너지하고 또 같이 가는데
예, 무리가 있죠. 자, 그래서 대체의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alternative라는 형용사를 써서 오염을 감소시키고 부족한 자원을 보존시켜주는 것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형태의 대체 에너지, 이렇게 가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예, D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alternative와 관련해서 추가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거 하고 127번 문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의라는 뜻의 형용사로서 일단 여러분들은 정답 D에 나와 있는 이 alternative라는 형용사 어휘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거 외에도 대체의라는 뜻으로 쓰인 형용사가 또 있죠. alternate이라는 형용사가 또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같이 묶어서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alternate는 교대로 예, 혹은 하나 걸은 우리가 이제 격이라는 말로 쓰죠. 뭐 경년제 이런 것처럼 2년에 한 번이면 이제 경년제 그러지 않습니까? 한자어로. 그러니까 이런 격에 해당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형용사로서도 쓰이는 것이 가능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alternative는 대체의라는 형용사로서도 쓰일 수 있지만 대안을 뜻하는 명사어휘로도 출제된 바가 있었다라는 점도 추가해서 덧붙여서 좀 알아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어휘에 대해서 대비하시는데 예,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7번 문제 예, 마무리를 짓고요. 저는 그 다음 8-6에서 2회차 8-6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하시면서 내용 정리하시느라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